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이슈들을 법률적인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이슈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평론가님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들 어떤 것들 준비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 여진 계속, 10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공천 최대 변수되나, 정부 엘리엇의 690억 배상 청구에 7% 인용 0명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일지 궁금한데 평론가님 특히 관심 가는 주제 있으셨어요? 저는 언제나 대답이 똑같습니다. 세 가지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우리나라의 이제 상속에 대한 문제, 또 기업 승계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국민연금의 운영에 대한 문제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엘리엇 690억 배상 문제가 있고요. 총선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총선을 어떻게 국민들이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한 또 4년이 또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 좀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이슈들이 없네요. 네. 평론가님과 함께 빨리 이야기 시작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이슈토크 첫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 여진 계속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나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진이 남아 있어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이게 지금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에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사실 당황스러웠다, 예상치 못했다 이런 반응들도 꽤 많았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은 사전에 미리 이제 기자들에게도 먼저 이렇게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엠바고라 그래서 대표가 실제로 연설을 할 때 기사를 송고하게끔 하는 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미리 연설문 좀 배포를 하죠. 그렇게 해서 기자들은 먼저 받았는데 받아본 내용과 실제로 연설한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자들한테 배포한 연설문에 없는 내용을 대표가 그 현장에서 직접 삽입을 했다거나 아니면 직전에 삽입을 한 원고를 들고 가서 읽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지금 체포 동의안이 벌써 한 번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해서 회부가 됐고 또 이것이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내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언제든 소환에 응하겠다 이런 발언이 어떤 배경일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등장한 배경은 무엇일까? 그것 때문에 그 다음 날은 이재명 교섭단체 당 대표, 민주당 대표의 그 어떤 연설 내용보다 전부 다 체포동의안 왜 했을까? 왜 갑자기 이렇게 그 발표를 했을까? 그 내용으로 언론들이 채워졌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난 2월이었죠. 위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이 반대표로 한 차례 일단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평론가님, 우선 국회의원들의 이 불체포 특권은 매번 문제가 되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헌법 44조 1항을 보면 국회의원은 현행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니 국회의원은 왜 체포 안 돼? 그렇죠.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잘못 저질러도 된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내용 좀 짚어주세요. 조금 이렇게 그 타임머신을 타고 오래 가도 될까요? 네, 올라가 주시죠. 1700년대로 조금 먼저 가보겠습니다. 1700년대를 네. 왜 가냐면 그때 의회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전 세계에서 의회가 제일 먼저 생겨난 것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의회가 생겨난 것은 바로 왕권을 제한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왕권이 그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을 왕이 행사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귀족을 중심으로 해서 왕의 권력을 제한하겠다 하면서 이제 의회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자 당시의 왕은 사실 사법부, 입법부 뭐 다 합친 행정부를 다 합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법부의 권력까지도 갖고 있었어요. 왕이 다 심판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왕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그런 의원들, 귀족이라든지 또는 신흥 상인이라든지 네. 이런 계급의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이 남발을 한 거예요. 구속을 하고 네. 뭐 또 처형을 하고 왕의 한마디로 그냥 처형이 될 수 있었던 시대였으니까요. 네. 이러자 영국에서도 아니 그렇다면 이제 그 의회 권력을 좀 더 이렇게 만들어보자, 좀 더 강건하게 해보자라는 어떤 마음의 그런 생각에서 불체포 특권을 만들었고요. 네. 미국에서도 연달아서 1787년에 만들었습니다. 미국도 역시 비슷한 어떤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왕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라든지 대륙에서 왕들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왕권, 즉 물론 대통령이지만 그런 행정의 권력이 너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회 권력을 굉장히 키웠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륙, 그러니까 그 미 대륙,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바로 불체포 특권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사실은 권력이 커요. 왜냐하면 오. 미국이랑 비교하면 네. 미국은 형사법에 관련된 부분은 절대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못해요. 제한이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사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그 범죄를 저질러서 검찰이 구형을 하고 네. 기소를 해야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런 사건에 있어서는 체포동의안, 그러니까 뭐 체포동의안을 회부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 그런데 우리는 형사든 민사든 무조건 불체포 특권을 지금 행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좀 다소 폭넓게 그 권한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영미법의 영향을 받은 세계 각국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제도를 좀 제도적으로 마련해 두고 있는 건 보편적인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근데 우리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 같거든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RN서치가 올해 초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는데요.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무려 60%가 넘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불체포 특권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인식이 좀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군사 정권이라고 표현되는 억압의 어떤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다시 정권의 어떤 그런 그 눈초리, 그 정권을 비판하고 하는 그런 의원들에게 올가미를 씌워서 이렇게 그 체포를 해갖고 구금하던 시대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민주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민주주의가 정착이 됐잖아요. 네. 지금 앵커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지금 체포 동의안이 지금 넘어간 그런 의원들의 범죄 행위는 사실상 뇌물이라든지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지 민주주의랑은 별 상관이 그렇죠. 없는 개인적인 비위에 대한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일반 국민들은 검사가 부르라, 검사가 오라 그러면 무조건 가야 되고 그렇죠. 재판정에서 그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라 그러면 무조건 가서 그렇죠. 심사를 받아야 되고 당연히 가야 되는 건데 국회의원들만 그런 것에서 열외를 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인식이 그만큼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특권을 왜 국회의원들한테 부여해야 하느냐라는 인식이 이제는 보편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평론가님,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왜 갑자기 이걸 포기하겠다 나선 거죠? 네, 여러 가지 어떤 해석이 나왔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 날 거의 언론들이 전부 다 왜 이렇게 제목이 달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좀 전에 네. 여론. 여론. 예, 여론조사에서 이미 60% 가까이 국민들이, 그러니까 10사람 중에 6사람이 그거
내려놔야 된다라는 여론이 이제 굳어지고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바로 민주당 당대표로서 대표가 된 사람이 솔선수범하기는커녕 계속 자신의 어떤 그런 안위로서 정당의 어떤 정치 활동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거듭되자 더 이상 만약에 이것을 계속 방탄국회로 만들었다가는 민주당 내에서 아마 반발이 굉장히 심해질 거다라는 네. 그런 인식이 충분히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혁신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혁신위원회는 사실상 이 정당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하고 그걸 하지 않게끔, 그리고 개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렇죠. 기구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체포동의안을 네. 계속 부결시키면서 방탄국회를 만들었다. 그렇죠. 방탄 정당이다. 이런 인식이 사실은 혁신위원회가 가장 먼저 혁신해야 될 그런 과제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가 스스로 그것을 풀어줘야 혁신위가 다음 수순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도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그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계속 안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은 혹시나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한 게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체포동의안을 지금 회부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다 계산을 해서 지금이 적기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기습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사실상 계산해서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지금 발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 표결 없이요 영장실질심사로 직행을 하려면 검찰은 일단 국회 회기를 피해야 돼요. 회기를 피하려면 이제 7월 말, 7월 8월 초 사이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 건데, 자, 일단 6월 30일까지는 6월 임시국회 이미 열려 있습니다. 또 8월 16일에는 결산을 위해서 또 임시국회를 열어야 되죠. 그럼 9월 1일부터는 100일간 정기국회가 있습니다. 평론가님, 그렇다 보면 사실상 내년 총선까지 국회가 거의 계속 열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혹시나 이재명 대표나 혹은 이재명 대표 측이 꼼수를 좀 생각을 한 게 아니냐. 어차피 지금 회부되지 아니한 그런 공간들, 회기가 아니한 그런 시간적 공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바로 그것만 피하면 그대로 회기가 계속 이어지니까 그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는 어떤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지금 당대표가 본회의장에서 지금 교수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내가 이걸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표결까지 가능하다. 표결을 하더라도 가결을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앵커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헌법에 무조건 이게 그렇죠. 표결을 하게 돼 있잖아요. 회기 중에는. 그러면 자신이 아무리 가고 싶어도 투표는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옛날에 정창민 의원이라고 네. 국민의힘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 의원은 아예 신상 발언에서 네. 다 가결시켜 주세요.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겠습니다. 하겠다. 이렇게 가결시켜 달라고 아예 호소해서 그렇게 당론으로 정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회기상에 얼만큼 남았다. 이 사실 질문의 어떤 톤은 뭐냐면 정확하게 7월 한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즉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다 회기다. 그러므로 그때 꼭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깔려 있는데, 사실 그렇다면 검찰도 너무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기까지 모든 수사를 다 맞춰야만 그렇죠. 되고, 그거는 사실 검찰로서도 내가 왜 그 기간에 꼭 맞춰야 되느냐.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사가 끝나는 시점, 그게 회기랑 상관없이 끝나는 시점에서 당연히 체포동의안을 해야 된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보면, 저는 그 기간을 꼭 지키지 않아도 이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앵커님, 제가 앵커님께 변호사시잖아요. 네네. 저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바로 불체포 권리가 개인적 포기가 불가능하다. 제가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네, 법적으로 맞아요. 조금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지금 막 불체포 특권은 포기하는 서약서를 쓰는 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71명이 지금 서약서 썼더라고요. 맞습니다, 평론가님. 그러니까 예. 그 서약서 쓰시는 걸 보고 저한테도 그 서약서 쓰면은 저 의원들을 그러면 다 체포되겠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네네.
사실상 이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인데 아, 그렇군요. 국회의원 개인의 권리도 되지만 국회의 권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국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의미가 좀 퇴색되긴 했지만 국회의 독립성, 민주주의의 수호 이런 것들을 위해서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이 체포되지 않도록 해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 국회의 권리 그리고 헌법에 규정된 거를 개인이 서약서를 써서 포기할 수는 없는 네, 거라는 그렇죠. 것이 예. 저희가 좀 법학자들이 좀 중론으로 모이고 있는 것이고 다만 앞서도 그렇게 정찬민 의원 사례 말씀해 주셨잖아요. 서약서를 썼다는 것은 결국 내가 불체포 특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나중에 이 불체포에 대해서 국회에 포결이 비춰졌을 때 네. 이걸 가결시켜라라는 의미는 될 수 있겠죠. 그럼 동료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에 이제 이 사람 체포해 가라 이렇게 가결의 표를 던진 게 한다면 그때는 이제 체포가 되겠지만 이 서약서를 쓴다거나 개인이 포기한다고 해서 지금 바로 그 자체가 효력을 갖는 건 아니라서 그 점은 한번 좀 정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서약서라는 것이 이런 어떤 국회의원들의 이번 서약서만 건이 아닌 일반적으로도 서약서라는 게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적인 어떤 효력이 전혀 없는 건가요?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경우 참 많아요. 우리 반성문 쓰잖아요. 아, 네. 그리고 맞습니다. 각서 씁니다. 아, 네. 우리가 맨날 각서 쓰잖아요. 정말 잘못했고 네. 다시 그러면 내가 또 한 번 그러면은 뭐 이렇게까지 하겠다. 아, 네. 각서를 약속을 쓰죠. 하죠. 왜 흔히 왜 담배 피시는 분들 뭐 담배 또 한 번 피면은 내가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쓰시잖아요. 네네. 가족들한테 다 서약서를 그렇죠. 쓰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썼다고 해서 내가 담배를 한 번 더 폈다고 국가기관에서 잡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약서라는 것이 어떤 증거, 네.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는 걸 남겨뒀기 때문에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아, 그렇군요. 그 자체로 어떤 바로 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거 아닌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하나만 더 네.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헌법에 이것이 명문화돼 맞아요. 있다라고 강조를 계속 하셨어요. 그럼 결국 개헌밖에 없는 맞아요. 건가요? 그렇죠. 이거를 지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불체포 특권은 없앤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그 두 가지를 하려면 결국 추가적으로 뭔가 제한을 두는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 헌법 자체를 바꾸는 수밖에 없는데 개헌이 진짜 쉽지 않아요. 우리 개헌 얘기 계속 나오지만 개헌 안 되고 있잖아요. 대통령제를 하느냐 의원내각제를 하느냐 그걸로 먼저 개헌이 이렇게 그렇죠. 저기 대치되다 보니까 다른 문제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개헌을 하려면 잠시 말씀드리면 헌법 제128조 보면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지정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제안을 되고 있고요. 129조를 보면요.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이제 20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해야 되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30조에 보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되고 이 의결이 또 정족수가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고 의결이 돼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요건이 당연히 엄격하게 규정돼야겠죠. 그렇죠. 예, 예.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이후 민주당 내부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좀 술렁술렁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은 친명 비명 전부 다 오래간만에 목소리를 한데 모으고 있어요. 네. 즉 환영의 목소리죠. 일단 이건 친명이야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 지지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말은 안 했지만 이 문제를 스스로 풀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친명계 의원들의 내심 그 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 친명계의 좌장이라고 하는 전성호 의원은 이재명답게 본인의 문제를 풀었다라는 게 바로 그런 어떤 찬사일 것 같고요. 뭐 정청래 의원 역시 최고위원으로서 뭐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비명계 역시 점수를 후하게 줬죠. 잘했다라고 네. 박수를 치고 이건 다분히 비명계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어떤 그런 그 묘수였기 때문에 비명계 입장에서도 그거 안 됐, 그거 뭐 왜 지금 해요?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그건 일단 잘한 겁니다라고 박수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 결을 달리하는 조응천 의원이 있습니다. 일단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좋으나 사퇴 문제와는 별개다. 이렇게 또 선을 좀 그었어요. 오, 네. 이건 뭐냐면 비명계가 계속 지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번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사퇴해야 된다라는 일부 의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친명계는 이제 사퇴 얘기하지 마라. 벌써 다 내려놓지 않았느냐. 이런 입장이고 비명계의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리더십 전체가 문제지 불체포 특권이야 당연히 했어야 되는 문제 아니냐. 이것을 사퇴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로서는 아직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의 검증이 덜 끝났다라는 게 이제 조응천 의원 등의 이 그 발언이므로 이렇게 여지가 있다. 즉 비명계가 이것으로서 완전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를 완전히 해소한 거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이 송영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있잖아요. 송영기 대표는 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지금 핵심 인물로 지금 불체포 특권 포기 선을 두고 굉장히 수위가 높은 발언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항정 노선이다. 즉 지금 검찰이 지금 체포동의안을 계속 회부하는 건 이재명 당대표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검찰의 탄압인데 당대표가 이렇게 스스로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의 그런 검찰 탄압의 방어선이 뚫리는 게 아니냐. 그런 뉘앙스로 투항정 노선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의 어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네. 조금 이면을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는 지금 실제 전 대표는 의원이 아니므로 이 체포동의안이랑은 별개입니다. 하지만 꼭 별개는 아닌 것이 돈봉투 의혹 사건이 그렇죠. 있잖아요. 자기로 인해서 물론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현역 의원은 이번에 지금 그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은 의원들이 있어요. 돈을 받은 300만 원이라고 좀 알려진 그리고 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어떤 의원들이 20여 명 가까이 특정됐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액수가 300에 불과하다 이런 어떤 의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이 발언을 하는데 어떻게 그 발언을 했냐면 체포 동의를 해주십사 하고 발언했냐면 아니 지금 조합원 선거에서도 30만 원을 받은 사람이 지금 구속이 됐다. 그렇죠. 단돈 30만 원이라도 매표라는 행위, 민주주의를 지금 정신을 훼손한 거다. 이것은 3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럼요. 그러다 보면 현역 의원들이 소환이나 혹은 혹시 있을지 모를 체포동의안 회부가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내려놓음으로써 다른 의원들 돈봉투 의혹 사건과 연관돼서 체포동의안이 올 때 그럼 어떡할 거냐? 그렇죠. 라는 뉘앙스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더욱 적극적인 공세 피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내세우며 소속 의원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서약서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장군하고 멍구란 거예요. 장군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에서 나는 내려놓겠습니다 했더니 그 바로 다음 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바로 멍분을 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 약속을 하자.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라는 네. 것을 이번에 법적으로나 혹은 서약서를 통해서거나 어쨌든 민주당과 함께 하겠다. 동참해라 라고 제안을 했고요. 지금 그 이후로도 거의 저는 매일같이 그 언급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커봐라 지금 왜 아직도 안 하냐. 지금 이재명 당대표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스스로 당에서 당론으로 정해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만 한다. 이렇게 지금 압력을 넣고 있고 그 압력의 어떤 상대적인 국민의힘의 어떤 실천으로서 처음에 51명이 시작했고 58명으로 늘었다가 지금 71명까지 서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권을 방어하는 방패로 사용하는 한편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의 방탄 프레임을 공격하는 그런 창으로 쓰려 하는 해석 나오고 있어요. 지금 창과 방패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일단 이 문제는 어느 쪽을 뭐 편들다, 창이 더 날카롭다, 방패가 훨씬 더 막강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맨 처음 이제 앵커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시작할 때 특권이 왜 생겼고 그런데 지금 그 특권이 중세에서 시작을 해서 근대로 넘어왔다가 지금 현대의 어떤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국회의원들한테 굳이 그런 특권을 줄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불체포 특권은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도 구속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아라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아마도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쪽이 훨씬 더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더 그런 어떤 지지를 받을 거다. 그러므로 민주당이 앞으로 이게 불리한 그런 지금 형국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체포 특권의 민주주의 사회가 지금 정착된 이 시점에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지 평론가님도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이 자정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회 교섭장치 대표 연설에서 잇따라 이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주장하면서 실제 실행으로 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과거처럼 또 한 번의 그냥 말잔치 내지는 이념 대립으로 끝나는 것일지 행보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만 맡겨놓는다면 특권 포기는 앞으로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뭔가 공허한 그냥 공수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공연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이 사건을 좀 지켜보면 도움이 될까요, 평론가님? 일단 지금 저희가 바라봐야 될 건 불체포 특권만 바라보지 말자. 왜냐하면 네. 국회의원들이 납득이 안 가는 특권들이 자그마치 100여 개가 넘는다고 100여 개요? 예. 좀 148개인가요?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그거보다 100개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의 특권들. 이를테면 국회의원들이 왜 굳이 라운지를 그대로 프리패스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속이죠. 이 입출국 수속을 특별히 라운지를 꼭 이용해야만 하느냐. 그리고 그것도 사실 국민들이 바라봤을 땐 국회의원들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공무라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매번 비행기를 이용할 때 공무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지역구 내려가는 게 꼭 공무입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또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갈 때 자신의 가족들도 함께 뭐 라운지를 사용한다든지 이것도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소소한 특권들을 생각을 할 때 저희가 좀 더 국민들이 생각을 하면 이번에 총선에서 누가 더 특권을 내려놓는 정당이냐, 어느 쪽이 더 진짜 상대당의 어떤 공격적인 봉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이제는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는 자세로 특권을 내려놓느냐, 이런 시각으로 혁신의 어떤 그런 경쟁을 붙이는 것, 이것이 사실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총선을 맞이해서 유권자로서 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과 관련된 내용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10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공천 최대 변수 되나입니다. 정치권이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더 갈피를 못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0달도 남지 않은 총선 때문이에요. 평론가님, 저희가 네. 1년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새 또 기간이 주었어요. 예, 고세. 10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그렇죠. 얘기 평론가님이랑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이런저런 공천설, 출마설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을 두고는 검사 공천설이란 말이 계속 나왔어요.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말까지 네. 하면서 검사 공천설을 강하게 부인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검사 공천설이 왜 나오냐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또는 내각의 일부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검사 출신들이 지금 포진했다라고 언론이나 혹은 야당에서 많이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들이 이런 어떤 내각이나 대통령실에 있는 것이 사실상 불법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명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은 다 민주적으로 또 선출이 되거나 혹은 임명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이런 거잖아요. DNA, 즉 같은 종의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사실 발전이 없다. 다른 종이 섞여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직군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끼리는 사고의 어떤 유형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혀 이질적인 그런 그 직군이라든지 또는 이질적인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사실 토론도 훨씬 더 바람직하고 창의적인 어떤 내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 검사
검사 동일체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이 어떤 조직에서 검사 이외의 조직에서 활동을 한다면 비슷한 어떤 유형의 그런 그 답만 나올 것이다. 이런 어떤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혹시나 공천에서도 대거 검사 출신들이 공천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목소리는 내외에서 터지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럴 네. 일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실 용산의 뜻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뜻도 똑같다. 검사 공천 없을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내부에 하는 얘기입니다. 외부는 물론 외부긴 하지만 그렇죠. 내부에 사실 지금부터는 각 당의 속에서 사실 부글부글하면서 내부 투쟁이 심해요. 누구를 줄 것이냐, 누가 될 것이냐. 맞습니다. 각 당이 사실 서로 경쟁을 하는 건 앞으로 몇 개월 후예요. 지금은 어떤 경쟁? 당내 경쟁이 굉장히 심각해요. 국회의원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몇 년을 기다렸다가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왔는데 아니 검사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내리꽂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이게 내부에 굉장히 불불할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딱 나서서 그런 거 없다. 열심히 경쟁하자. 지금부터 열심히 뛰어들어라. 이런 어떤 격려의 차원과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를 주면서 내부를 진정시키는 효과?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총선을 앞두고 내부 잡음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렇게 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기 선대위 구성 등 김기현 체제 흔들기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평론가님. 그건 어느 정당이나 어느 대표나 똑같습니다. 그거는 역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당대표 흔들기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흔들고 보는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공천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천을 받으려는 어떤 사람들은 세력화돼 있어요. 정파적으로나 혹은 지역적으로나. 그러면 당대표가 흔들리지 않아야만 이 당대표가 공천과 관련된 어떤 플랜을 짤 수 있는데 자꾸 흔들어 놓으면 그만큼 자신들한테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쪽에서는 계속 흔들면서 대개는 몇 개월 안 남겨두고 비대위로 가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네. 비상 대책이. 이번에는 근데 비대위까지는 안 가고 바로 선대위로 가자. 선대위한테 권한을 주자. 공천이라든지 이런들을 이렇게 해서 지금 김기현 대표를 견제하려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고요. 여기에 한 가지 이유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지금 지지율이 확연하게 막 이렇게 상승하거나 이러지 않고 좀 맞아요. 정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대표의 완장은 지지율이에요. 당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거나 혹은 하락할 때는 당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사실상 매일같이 시험대에 지금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검사 일명 낙하산 네. 가능성에 예. 불안해하는 현역 의원 및 당협위원장 등 당내 불안감 관리에 열심이었죠. 이제 김기현 대표는 능력, 민심 그리고 기반을 해서 능력과 민심을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 공천 도입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평론가님,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예, 시스템 공천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정당 역사가 맨 옛날에는 뭐냐면 보스 정치였어요. 보스가 무조건 공천을 내리꽂는 거예요. 옛날에 보스는 누구? 당 총재. 네. 당 총재는 예를 들자면 김영삼 당 총재, 김대중 당 총재 또는 뭐 김종필 당 총재 이런 그런 정치인들이 정당을 스스로 만들고 지역 정당으로 만들고 아예 공천권을 행사를 했었어요. 옛날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공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알아서 이렇게 내리꽂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공천은 거기에 반대적으로 당헌과 당규에 나와 있는 대로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누구나 뛰어들 수 있게 그래서 민주주의의 어떤 그러니까 정당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시스템 공천이거든요. 이를테면 지금 국민의힘도 시스템 공천이 당헌 관계에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꾸려지고 지역별로 당내 경선을 통하는 케이스, 단수 춘천을 하는 케이스, 우선 추천하는 케이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우선 추천은 사실 낙하산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게 낙하산 다 그럼 경선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으로 이 270여 개의 지역구가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아주 불리한 지역은 차라리 명망가를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우선 추천해서 내보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물론 당내 경선이 뭐 100%가 되는 게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 과정이지만 아직도 우리는 지역적인 어떤 분할 구도 이런 것 때문에 한 30% 정도 내외는 우선 추천, 즉 그대로 내리꽂는 그런 이 공천이 아직 존재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세 가지의 어떤 공천을 얼만큼 투명하게 공천관리위원회가 제시를 하고 납득을 하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민주당 역시 내부 사정 복잡하게 돌아갈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 공천 기득권 혁파를 개혁의 기치로 내건 혁신위원회 활동이 시동을 지금 막 이제 걸고 있는 가운데 공개된 혁신위원 대부분이 친명계의 인사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혁신위가 하는 일이 뭐 규정돼 있는 건 아닙니다만 혁신위가 하는 일은 이겁니다. 가장 큰 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당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반성을 하고 시스템으로서 이런 반성들을 전부 다 고쳐나가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는 게 혁신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칫 그 공천과 관련된 룰까지도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김의겸 이번에 그 혁신위원장이 공천 룰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발언을 했다가 완전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게 빚어지는 게 그렇군요. 바로 그 문제예요. 비명계 입장에서는 지금 친명계 말씀하셨듯이 혁신위원들의 한 5분 정도가 옛날에 이재명 당대표가 후보 시절에 캠프에 있던 분이거나 혹은 지금 현역 의원 한 분은 이 김혜경 당시에 후보 부인 배우자 수행실장 뭐 이런 경력들이 다 한 가지씩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런 혁신위원들의 출신을 봤을 때 비명계에 불리한 그런 룰을 만들어버리면 어쩌냐. 이게 이제 비명계의 걱정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명계 인사들로 구성되는 그런 혁신위원들이 공천 룰까지 손대면 우리는 완전히 전부 다 학살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지만 선거 때는 대부분 또 쓸 수 있는 표현이라 다 학살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론가님, 혁신위원회가 좀 출발부터 좀 삐걱덕거린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을 놓고 또 말이 좀 많았고요. 결국 구성이 됐는데 외부 전문가 5인, 원내 인사 2인 그리고 이제 혁신위원회의 활동이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 평가, 이 구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5인 2인은 뭐 크게 무슨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원내가 꼭 한 명은 들어가야 됩니다. 한 명 정도는. 왜 원내는 사무부총장이 꼭 들어가요. 그래서 원내 인사들만 구성되면 사실 당의 당원 당규라든지 혹은 당의 시스템을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시각으로만 전부 다 이걸 만들어 나갈 때 안에서 한 명 정도는 지금 당에 이러이러한 역사가 사연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토론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원내 인사니까 외부 전문가 5인, 원내 인사 2인 이 구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신들이 혹시나 한쪽으로만 좀 몰린 게 아니냐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그런데 진짜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직군의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교수도 있고 또 뭐 스타트업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직군이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어떤 발언이라든지 SNS나 혹은 어떤 논문이라든지 혹은 다른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당을 혁신하는 그런 그 창의적인 내용으로 발언했던 분들이냐, 이게 지금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고 좀 참신성도 없고 또는 혁신성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도리어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평론가님, 오늘 우리가 총선 얘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서 좀 거침없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천 여부를 놓고도 참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공천을 안 주자니 눈치가 보이고 주자니 아무래도 대척점이 서 있고 이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도 좀 깊어질 것 같은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또다시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리스크가 떠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아마도 경선을 붙일 거예요. 당내 경선을.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면 우선 공천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구가 노원입니다. 노원은 언제나 국민의힘이 불리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계속 노크해 왔던 이 선거를 노크해 왔던 이준석 전 대표를 무조건 배제한다? 이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면 당내 경선을 해보자 그랬을 때 당내 경선에서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벌점이라든지
오류라든지 혹은 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거. 근데 전 대표로서 지난번에 왜 당원권 정지를 1년 동안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각이 돼서 이런 사실 당에 위해를 얹은 그런 그 경력이 있다라는 점에서 벌점을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당내 경선에서 이렇게 이 필터링 한다면 모를까 원천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는 안 돼라고 했다가는 또 다시 이제 청년 정치인들의 어떤 반발이다 아니다 뭐 이런 당내 갈등을 또 겪을 수가 있어서 아마 당내 고심은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총선이 다가오면요. 한동안 잊혀졌지만 이름은 누구나 다 아는 이것도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정치권 올드보이다. 이들의 귀환도 또 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네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네. 그리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까지 지금 이 정치권 소위 말하는 이 올드보이님들의 예. 총선 출마선 불거지고 있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올드보이의 세 사람이 이름이 올라왔지만 진정한 올드보이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올드라고 얘기하는 건 선수를 얘기합니다, 주로.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5선이니까 다른 분들은 사실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게 초년병들이잖아요, 처음에 나오는. 근데 사실 법무부 장관이고 또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오래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어떤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추미애 전 장관은 5선을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역 의원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배제 대상이에요. 5선 이상은. 그렇죠. 예. 스스로 그래서 4선쯤 되면 국회의장으로 갑니다. 국회의장 선거에 뛰어들어서 국회의장이 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역구를 현역이었다면 배제를 당한 상황이어서 지금은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특별한 이벤트, 특별한 모멘텀을 자기가 찾지 아니하면 다시 복귀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최근에 이제 다시 그 방송에 나오는 것이 그런 어떤 지점을 노리는 게 아닐까 싶고요. 우병우 수석과 조국 전 장관 얘기를 잠깐 하면 이 두 사람은 사실 두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나올 거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내가 법무부 장관이다 또는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다 이렇게 전 대통령의 어떤 그런 후광을 얻고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후광으로서 나오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올드 이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드 보이는 아니지만 올드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말 능력이 있어서 후광 없이 무엇인가 이슈를 던져서 나오라. 그거는 누구든 그걸 막을 수는 없는데 다만 민정수석이었다는 이유로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이유로 나온다면 그건 아마도 유권자들도 식상해할 거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평론가님 지금 국회 돈봉투 의혹부터 가상자산 투기 의혹 그 외 등등등 사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점이 분명히 있죠. 그럴 때마다 사실 이 공천 시스템에 대한 문제 애초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됐냐 이런 지적 나오고 있는데 좀 투명하고 건전한 공천 시스템 마련이 되려면 평론가님 어떤 것도 중요하다고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정당이 정당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우리 정당은 매번 4년마다 한 번씩 당원당규 고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00년 정당이다라고 얘기하는 영국의 정당들이나 노동당 또는 보수당 또는 미국의 자유당, 공화당, 민주당 이런 경우는 당원당규를 매번 고치지 않거든요. 그 당원당규 한번 만들어주면 거기에 맞춰서 투명하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4년마다 한 번씩 혁신위원회, 공천위원회 만들어서 당원당규 이렇게 고쳤습니다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아직도 정당의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지 못했다는 뜻이고요. 이번에도 사실 유권자들이 바라봐야 될 건 이 경쟁, 이 당원당규 고치는 경쟁이 나중에 고쳤다가 다시 회복한 다시 몇 년 후에 예를 들어서 이런 특권 내려놓는데 바로 그때 총선 때만 내려놓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정당에게는 사실상 일관성도 없고 또 비전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10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그리고 공천 문제까지 어떻게 청렴하고 공명정대하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는지 생생머니 뉴스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정부 엘리엇의 690억 배상 1907% 인용입니다. 미국계 헤지펀드죠.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사건의 판정 결과가 5년 만에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배상금 690억 원에 지연이자를 합쳐 모두 1,300여억 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다고요. 이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절차라고 보통 얘기하죠. ISDS의 엘리엇 당시에 삼성물산 지분을 7.12%를 보유 중이었던 엘리엇이 바로 손해를 봤다. 그 우리나라 정부에 의해서 손해를 봤다 하고 이 국제 분쟁 센터에 지금 해결을 해달라라고 중재를 해달라 하고 제소한 사건입니다. 어떤 손해를 봤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냐면 바로 당시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합니다. 합병의 속내는 바로 이재용 부회장, 당시 부회장의 삼성그룹의 승계를 위해서, 네. 승계를 목적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그 합병을 하는데 삼성물산을 주식을 갖고 있는 엘리엇 입장에서는 아니 합병을 하는데 비율을 정당하게 하지 않고 제일모직을 훨씬 더 비싸게 해서 손해를 내가 보겠다라는 그런 그 이유로서 그런데 이걸 찬성을 한 걸 보니까 국민연금이 찬성을 했더라. 국민연금은 정부의 기관으로 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했으므로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제 소송을 걸었고요. 지금 이 중재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로서의 합당한 어떤 퍼센티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7%다. 이 7%를 정확하게 보면 약 1,300억 원이다 하고 지급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 중재 판결문 1,300억 원을 지급하라는 중재 판결문을 받아서 면밀하게 분석에 들어가 있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정부와 엘리엇이 서로 승소했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이 배상액을 온전히 세금에서 줘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도 논의가 좀 있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평론가님? 네, 이건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어쨌든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한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배상금을 하려면 정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돈이라는 건 바로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 당시 정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정부에 판단을 한 사람들 예를 들자면 박근혜 정부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거에 수혜를 받은 사람이 삼성그룹이고 그러면 구상권이라고 보통 표현할 수가 있겠나요? 현 정부가 그것을 일단 배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 책임으로서 이렇게 다시 배상을 받는 것 이런 어떤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일각의 주장입니다. 특히 근데 이번 승소 내용에 대해서 엘리엇이 공식 입장문을 평론가님 냈거든요. 근데 그렇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정부 관료와 재벌 사이 육착 관계로 인해 소수 주주들이 손실을 입은 사실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검찰 재직 당시 수사 및 형사 절차를 통해 이미 입증된 바 이렇게 한번 짚었어요. 네. 이렇게 한 번 더 언급한 속내라는 게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아니 지금 두 분이 바로 이게 잘못됐다고 했던 검사들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 고민해서 다시 불복 절차 하실 필요 없다. 직접적으로 배상을 빨리 하셔라 라는 의미겠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정농단 특검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돼서 바로 대가가 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대가로 해서 국정농단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지금 그 수사를 이끌어냈거든요. 바로 그게 연결된다. 지금 두 사람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 이 지금 엘리엇이 지금 스스로 이번에 중재를 낸 것과 일치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번 사건 이외에도요. 네.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절차라고 하죠. 이 ISDS 사건이 최소 5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부 상대 ISDS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정부가 이번 배상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평론가님 견해 들으면서 좀 마무리하고 싶거든요. 네, 일단 조금 더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헤지 펀드들과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너무나 지금 그러니까 이 해외 헤지 펀드들이 쉽게 지금 그 기업을 우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사실은 조금 더 손을 좀 봐야 된다라는 점. 그다음에 기업 승계와 관련돼서 이렇게 불법적인 건 맞으나 이 불법이 지금 자행된 이유가 너무 엄격하게 우리가 상속세라든지 혹은 기업 승계를 막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어서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보태겠습니다. 네, 정부가 어떤 입장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비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해 주세요. 함께해 주신 이종근 평론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급한 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것도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렴 어때 so boring 아무래도 refresh가 시급한 듯해 쌓여간 스트레스가 배꼽 빠질 만큼만 복속하고 싶은 날이